네. 존 볼비의 그 애착 이론의 시각에서 어떤 정서적 건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건강한 부모에게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정서적 기술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아이와 정서적으로 잘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에게 감정이든 신체든 아이에게 주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결성과 주의 집중을 사용해서 아이의 정서적 욕구에 유능하게 반응해 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이 애착 이론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떤 자신의 어떤 모자라는 부분을 채운다든지 도구라든지 뭐 소유, 내가 정말 소유를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는 짐으로, 이게 내 혹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아이는 정말 유일하고도 독립적인 인간이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은요, 정서적 건강과 함께 아이가 세상에 직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직면할 수 있게끔, 내가 방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이가 행복하게 성인기로 갈 수 있게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아주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자녀가 자기의 본성에 대한 기술, 이거를 다스리고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막강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강에서 얘기한 그 지크의 사례를 한번 보면, 건강한 엄마의 반응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강한 엄마는 그 쪽지를 받았을 때에 내 방에 가 있어 막 이렇게 자기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엄마는 그 첫째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어떤 반응을 하기 전에 아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보면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막 격앙되어서 설명하는 아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눈을 보면서 딴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눈과 눈을 보면서 잘 눈을 봐야지 경청을 한다는 사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감을 해줍니다. 이 공감을 해주면서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여줘요. 그 선생님이 내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은 약간 놀라셔서 얘가 참 무례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너 들어가 막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에 아이가 그 속상한 감정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것을 엄마가 명명을 하는 것이죠. 서운했을 것이다, 힘들었구나,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감정에다가 명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엄청 많이 있죠. 단지 속상하고 힘들고, 저는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더 나누자면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감정의 명명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이 지크라는 아이는 이렇게 내가 공감을 받았구나, 엄마가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자기 감정을 알아채리면서 표현을 더 디테일하게 엄마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설명을 상세하게 할 때는 그 상황을 엄마가 더 잘 알아듣고, 선생님 말에 반박해서 그 무례해 보이는 행동,
그 지크의 어떤 버릇없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그 감정을 얘기를 해주면서 어머 내가 속상해 하는데도 선생님이 그러셨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단어를 아이가 들었을 때 그거를 이 마음속으로 이 단어를 반복하면서 네 그러셨어요. 제가 속상해 했는데도 연필을 빼앗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는 이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이의 행동을 선생님이 보는 관점과 엄마가 보는 관점을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는 지크 너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점도 있겠구나. 근데 선생님은 이런 관점에서 보았구나 라는 것을 두 가지 관점을 아이가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러나 어떤 이는 아이가 그렇게 나오면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어른이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얼른 그것을 그만둔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의 그런 어떤 행동이든 자기가 한 행동은 그 아이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엄마가 얘기해 주면서 이런 일이 나중에 또 있을 때는 그냥 토를 달지 말고 그만둘 수도 있어. 엄마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떤 어른들이나 또 바쁜 어른들에게는 그게 금방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은 정말 우리가 건강한 부모의 어떤 반응이 될 수가 있어서 아이와 부모에게 공감되고 연결되고 해서 그 발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말 간단해 보이는 대화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크의 엄마는 이런 반응으로 인해서 아이의 어떤 행동을 수치스럽게 모멸감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주고, 또 나중에도 이런 감정을 스스로 갈라낼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감정을 설명해 주었죠. 그래서 또 아들에게 사회적 규율도 얘기를 해주면서 책임감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얘는 건강한 양육과 정서적으로 방치된 양육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좋은 예가 될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권위적인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과연 이 지크의 사례에서. 그래서 바움린트 박사는 처음으로 권위적인 부모에 대해서 어떤 증명하고 기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부모님의 특징은 어떤 규칙에 많이 얽매이시고 또 제한을 많이 하시고 처벌적일 수가 있고 매우 경직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호령한다고 할까요? 이런 굽히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러이러했다라든지 라떼를 얘기하고,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라든지 이런 그 양육 언어와 태도를 갖고 계셔서 이런 양육 태도는 베이비 부모 시대라든지 그 이전에 부모님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던 양육 태도였죠. 그래서 저 같은 세대도 우리의 감정을 부모님이 뭐 그렇게 몇 번이나 알아줬던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는 그것이 보편적이고 인기가 있었지만 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도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는 어떤 것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보면 훨씬 개방적이고 또 아이를 한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허용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런 권위적인 부모들이 아주 만연해 있고, 또 이 바쁜 그 둘 다 양부모가 다 그 직장을 가지고
막 뛰어갈 때는 우리가 아이 그 꽃을 보지 못하고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빨리 내가 하는 방식대로 어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의 감정을까지 막 이렇게 참아주고 조금 견뎌주는 이런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결국은 빨리빨리 또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또 어떤 규칙을 질문 없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 뒤에 따른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렇다 보니 설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충실하게 나를 충실하게 지지를 해주기를 원하고 이게 맞으니까 우리가 살아봤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거에 빨리 따르지 않으면 심하게 질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녀의 감정이나 생각을 특별히 고려해주지 않는, 그래서 부모님의 머릿속에 있는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따라야 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대적인 부모가 이런 권위주의적인 부모에 속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뭐 학대 부모는 또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학대 부모가 나 그대로 따라라, 왜 안 따라, 이렇게 되면 처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자녀의 순종하는 것이 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뭐 부모님한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마치 이 아이에게 존중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부받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서 화를 내고 불끈하고 질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건강한 부모의 반응하고 달리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지크의 그런 그 쪽지 받아온 사례에 대해서 반응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크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일 있을 축구 경기에 굉장히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오늘 학교에서 쪽지 받은 일도 잊을 정도로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하고 들떠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 경기 티켓은 아빠가 사줬는데 이거 학교가 끝나면 빨리 가겠구나 하고 굉장히 기대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쪽지를 엄마에게 이제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위주의적인 엄마의 경우에 이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그 얼굴이 표정이 굳어지면서 찌그러진 표정으로 성난 표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응? 그러면서 내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지크의 그 기대를 너 그 경기를 볼 자격도 없어. 막 이렇게 뭉개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해야지 그 담임선생님을 존중하겠니? 막 이러면서 이제 질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하게 아들을 단속하면서 그런 사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아이에게서 듣거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이 아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다 무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난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당황스러운 그런 일을 만들어내냐, 이런 것이 기본에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규율을 따르게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권위를 존중받는 것이라고 아이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크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존중받는 성향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놓이게 됐을 때, 그럴 때는 부모에게 무시당했던 그런 일보다 위로받고 성취감도 느끼도 하겠지만, 자신의 일이 잘 안 될 경우에 굉장히 자신을 탓하는 성향을 깊게 갖고 있으면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에게 남긴 것은 이 아이의 욕구는 굉장히 하찮은 것이며 모욕적이라고, 아들의 그런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감정으로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모욕감 또는 수치감, 자기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수치를 쌓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크의 어머니가 그러면서도 그 엄마가, 자기 엄마가 참 비합리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그거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평생 동안 자신을 탓하면서 자신을 향한 분노로 벌을 받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해야 된다는 그 언어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결과로서 그렇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감정, 욕구를 가져도 좋다라는, 괜찮다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내게 되어야 할 것이다.